네, 2025년 1월 6일 이정훈입니다. 대한민국 문제와 더불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치 한번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금 현 시점을 이해하는데 좀 냉정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분석하는 대로 그냥 드라이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오쯤 북한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팩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왜 쐈지?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시는데 제가 정보 분석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냥 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미사일을 쐈을 때 어디서 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북한을 분석할 때는 냉정함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쐈느냐? 쉽게 말하면 바닷가에서 쐈다. 바닷가에서 주로 어딘가 하면은 북한이 심포에서 가끔 미사일을 쏘죠. 북극성 미사일 뭐 이런 거 할 때 쏩니다. 그런 거는 걔네들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이에요. 개발하는 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을 때는 바닷가에서 쏩니다. 아직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내륙에서 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미 개발한 거고요. 개발한 거니까 뭐냐면 우리도 육군에 가보시면은 실탄을 1년에 몇 발씩 쏘잖아요. 훈련하기 위해서. 그 실탄은 개발하는 실탄이 아니라 이미 개발된 실탄이지 않습니까? 우리 포병들도 1년에 몇 발씩 쏘잖아요. 우리 미사일 부대도 쏘지 않습니까? 훈련탄. 네. 훈련탄을 쏘는 겁니다. 이번 보도를 보게 되면은 평안도 내륙에서 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도 내륙. 아마 제가 보기에는 평양에 미림 비행장이 있고 순안 비행장이 있습니다. 미림 비행장은 북한 공군이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공항이 있죠. 성남에 있는 거 서울공항. 공군 서울기지인데 비공식적으로는 서울공항 해가지고 대통령 등 또는 외국의 국가원수가 한국을 방문할 때 서울공항으로 들어오죠. 그건 완전히 군용공항이고. 그 다음에 김포공항이 있고 좀 멀리 인천공항이 있습니다. 두 개는 민간공항입니다. 이북에는 평양의 미림 비행장이 군용이고 순안 비행장이 민간용입니다. 대개 북한 애들이 순안 비행장에서 활주로가 단단하니까 활주로는 무게가 한 300톤이 되는 비행기들이 쿵쿵 내려도 안 깨질 정도로 바닥을 단단하게 다져놓으니까 거기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 그 미사일의 열 충격을 견딜 수 있죠. 거기서 주로 쏩니다. 미림 비행장에는 우리도 그 전에 뭐 서울 에어쇼를 서울 공항 성남기지에서 했는데 그것처럼 걔네들이 열병식을 하게 되면은 미림 공항에서 연습을 해갖고 나와서 열병식을 합니다. 아주 정확한 보도는 안 나왔는데 순안 비행기에서 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순안 비행장 말고도 평양이나 평남 일대에 있는 이제 미사일을 쐈을 때 그 강한 충격과 그 열을 이길 수 있는데 뭐 기찻길이라든지 뭐 포장된 도로 몇 군데 있죠. 거기서 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완벽하게 개발된 미사일을 훈련용으로 쏜 거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에 쏜 거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로 북한은 이걸 쏘는 이유는 이렇게 쏘면서 또 성능 개량을 할 의도가 있겠죠. 지금 러시아에 파병을 했으니까 그 대가를 받고 있고 그 대가로 받은 기술을 갖고 성능 개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쐈을 수는 있습니다. 자, 북한은 지금 전혀 끄떡없이 착착착 돌아가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현재 오물풍선을 안 띄우고 있습니다. 한 2달째 안 띄우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안 띄우느냐? 그리고 북한이 이제 미사일 한 방 쏜 거는 아까 제가 훈련용이라고 그랬죠. 이거 원래 계획되어 있는 걸 쏜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대한민국을 겁주려고 하면은 더 많이 쏠 수 있는데 훈련 이외의 걸 쏴야 되는데 훈련 계획된 것만 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겁주려면 오물풍선을 북서풍이 불어오니까 무더기를 띄울 수 있는데 용산에 지금 여야뿐만 아니라 보수 진보가
대치하고 있는 한남동 일대에 똥삐라 떨어지게 할 수 있는데 안 보내. 왜 안 보내? 네, 다 계획된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한국을 자극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을 자극하면 누가 좋아지느냐? 윤석열 앤드 보수 세력이 더 기세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미사일을 빵빵 쏴가지고 공포를 조성하거나 또는 오물풍선을 빵빵 띄워서 남한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윤석열과 보수 세력의 기세를 올리기 때문에 그런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자제하고 할 수 없어서 꼭 해야 되는 훈련용 미사일 사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좀 가장 쿨한 해석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또 세 번째로 볼게.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인민군이 벌써 한 2달 정도 전투를 했고 꽤 지났죠. 처음 우리가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인민군 친구들이 포로로 잡히면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대북심리전으로 쓰겠다. 근데 그러고 나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탄핵을 당하면서 지금 한국이 정신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쿨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쿠르스크 전투에서 인민군 포로가 한 명이라도 잡혔습니까? 한 명이라도 잡혔으면은 아마 우크라이나가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관심사항이니까. 근데 숨진 인민군 병사, 또 목숨은 붙어 있었지만은 바로 숨진 병사는 있어도 이렇게 스스로 기순하거나 생포되거나 뭐 큰 상처를 입고 체포된 북한군 병사는 없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북한이 벌써 자기네가 인민군을 보내게 되면은 남한이 이들을 기준시켜서 심전에 써먹는다는 걸 다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측에서 얘기한 것도 있으니까, 뭐 저도 몇 번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자기네 병사들한테는 절대로 항복하지 마라. 너 항복하면은 북한에 있는 너희 가족 죽는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잡힐 것 같으면 자살하라. 아마 이런 지시를 분명히 내렸을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잡히지 마라. 즉 한국에 유리할 수 있는 상황, 한국에 유리한 거는 윤석열 플러스 보수 세력에 유리한 거죠.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벌써 2달째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인민군이 쿠르스크 전투에서 1개 대대가 전멸했다. 1개 대대면은 글쎄 거의 한 500~600명 됩니다. 보병 전투에서 1개 대대가 전투를 한다? 전멸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북한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나오는 건 좀 거짓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지금 뭔가 우크라이나도 인민군을 생포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있다. 북한도 딱 계획된 상태에서 참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인민군 병사들이 죽는 거는 전사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거 많이 전사를 하게 되면 뭐냐? 러시아한테 빚을 탁탁 계속 안기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애들 희생시켰어. 너희 뭐 내놔. 이제 그 이전에는 북한이 미국하고 대한민국을 빨아먹었어요. 문재인 정권을 빨아먹고 노무현 정권 빨아먹고 보수 정권도 빨아먹고 미국도 빨아먹었습니다. 미국한테는 제네바 합의를 해서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공짜로 받아먹은 적도 있었죠. 응? 뭐 핵을 하니 안 하니 한번 쇼하면 결국 결론적으로 핵은 다 가졌지만 지금은 한국과 미국이 안 주니까 러시아를 자기네 병사 희생시키면서 쪽쪽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기술을 갖고 미사일을 개량할 필요가 있으면 미사일을 필요하니까 쏘는 거예요. 그것도 내륙에서. 검증된 미사일 증명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연히 기대했던 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거 갖고 소란이 일고 하는 게 이북에 알려지면 이북에서도 김정은 독재를 타도하고 하는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이건 접어두시는 게 냉정한 판단일 겁니다. 그리고 북한군 인민군 병사들이 우크라이나로 기순해 와서 북한이 흔들릴 수 있다, 이것도 접는 게 현실적입니다. 북한군 병사들은 잡히면은 죽음을 택하고, 그리고 이렇게 죽은 병사들은 북한도 영웅화해가지고, 그리고 그
죽은 병사로 인해 받는 러시아의 지원은 쪽쪽 빨아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섣불리 대한민국 위협했다가 보수 우크라이나 윤석열 세력이 흥기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거는 민주당 안에 있는 주사파, 그리고 민노총과 민노총 안에 있는 좌파들이 북한하고 암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서로 감을 잡고 하는 걸로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북한이 붕괴된다? 천만의 말씀. 지금 붕괴돼 가고 있는 거는 대한민국이다. 이거는 아마 오늘부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영장 청구할 수가 있겠지만 어렵고요.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보수파는 이겼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여전히 윤석열 플러스 보수 세력은 위기에 빠져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문제인데, 북한에는 이렇다 할 경제 행위가 별로 없죠. 근데 중국은 많은 외자를 끌어와서 기업을 만들었었습니다. 그 기업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됐는데,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 대한민국 이런 나라들이 철수를 했죠. 그래서 중국이 그런 공장들을 인수해서 자기네가 돌리고 있는데,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임금 문제부터 또 그게 물건 팔 데도 없고 하니까 자꾸 위기가 올 겁니다. 그럼 위기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종업원들한테 봉급을 못 주게 되면서 노사분규가 생기죠. 중국은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노사분규가 있으면서 노사분규에서 시작된 것들이 나중에 정권 타도 민주화 운동으로 가게 되는 수술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북한은 이렇다 할 기업이었기 때문에 노사분규가 정권 타도라는 이런 민주화 운동으로 갈 가능성이 적지만 중국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돼서 시진핑이 위기를 맞고 중국이 혼란에 들어가서 소련처럼 무너지기를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정부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위시풀 띵킹이야, 가능성 없어, 이렇게 얘기하네요. 왜냐하면 중국 인민이 한 15억 되나요? 근데 중국 공산당 당원이 한 1억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 15명에 1명꼴로, 조금 더 잡으면 20명에 1명꼴로 공산당 세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집마다 한 집이 공산당 집이니까 5호 통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시진핑 아웃, 공산당 나가라, 이런 류의 민주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 물론 이걸 북한이 적용하면 더더군다나 거기는 불가능하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거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중국도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시진핑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또 여기 한국이 흔들리는 거로 해서 한국의 민주화가 중국에 자골을 줘서 중국도 흔들린다고 기대하는 건 난망이다. 중국은 시진핑은 버틴다. 그러나 상황은 좋지 않다. 반대로 지금 우리가 우려해야 될 건 뭐냐? 지금 대한민국에 한 80만 정도인가요? 50만에서 80만 정도의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중국 공안, 중국 경찰의 통제를 받습니다. 중국 공안은 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한국 정치에 개입을 하죠.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2017년, 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제가 한국에 와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에 참여했다라고 제 블로그에 썼던 게 기사가 되고 예민했었는데, 그런 유수한 공작을 여전히 중국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중국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지금 민노총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번 그 사람 주민증 까볼 필요가 있어.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한국 사람들은 조금 이제 3만 불쯤 되고 해서 때깔이 다른데, 좀 이렇게 보면 좀 까볼 필요가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체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는 여론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이번에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가 무위로 끝남으로 해서 보수 세력은 이겼다라고 하겠지만은 여전히
중국은 민노총이 주도하는 시위에 편승하는 형태로 대한민국을 흔들 수도 있고, 북한은 민노총 시위를 멀리서 원격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1월 6일까지 체포영장 집행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보수가 만세를 부르면 착각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전혀 흔들림 없이 러시아한테 자기 병사를 희생시키면서 앞으로 받을 빚을 착착착 쌓아가고 있고, 그리고 자기네가 꼭 필요한 훈련을 하면서 윤석열과 보수 세력한테 빌미를 줄 수 있는 사건을 피해가면서 좌파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윤 대통령은 여전히 안 좋아요. 지금 내란 부분을 빼고 윤석열을 탄핵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을 깜빡 놓쳤습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헌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고비를 넘겼다고 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계속 앞에 수렁이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깰 거냐? 현재로서는 깨기 어렵습니다. 뭔가 하나 신의 가호처럼 뚱딴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세력들은 이번에 승리했다라고 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을 국회가 불러서 이제 반쯤 죽이려고 하겠죠,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도 반쯤 죽이려고 할 거고, 누구든지 앞서는 세력은 다 쳐다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윤 대통령이 탄핵에서 돌아오더라도 힘도 못 쓰게 만들도록 아주 아작을 내는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북한하고 중국이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네 전략을 가듯, 민주당을 움직이는 핵심 세력, 이모로 추정되는 그자는 아주 긴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문 1호를 발표했지만은, 포고문 1호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플랜 같은 건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지금 민주당을 이끄는 띵크탱크에 비해서 전략이 짧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윤석열과 보수의 위기,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기는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았다고 해서 잔치를 부린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이 돌아왔다라는 상황을 기대하면서 방심하는 순간에 또 그렇게 결국 돌아와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야말로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마땅한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하고 나서 그쪽도 새롭게 행정부를 구성할 인사를 짜느라고 정신이 없겠죠. 그래서 한국 문제에 시간을 쓰겠나 싶은데, 그래도 그쪽에서 뭔가 해주면 조금 낫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당히 난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뜻 있는 애국 시민들이 윤석열을 어쨌든 지켜야 되겠다, 뭐가든 지켜야 되겠다고 그런 의지가 있으신다면은 그 의지를 풀지 말고 좀 계속 활동하시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까지 의식하면서 이거 깰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저도 물론 할 겁니다. Think the unthinkable.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상상해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저쪽에도 Think the unthinkable 하는 친구들이 있어갖고 쉽지는 않습니다. 절대 지금 상황을 큰 성공 이뤘다 안심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다, 이제 겨우 구부전선, 낙동강 방어선에서 막아냈다, 아직도 서울도 수복 못했다, 이런 절박함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